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먼저 첫 번째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가 공개되고 연예인들이 피의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이 사건 짚어봅니다. 구역 사고 이후에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무기직 정규직 전환의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규직화했던 것이고요. 뭐 안전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오늘 행안위 국감의 화두였습니다.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마치 비리 리스트를 공개했는 것처럼 해서 그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좀 공개하는 분들이 잘못되지 않는. 이번 주 국벤져스는 정면 승부에서 2018 국감스타를 선정했습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 그리고 경기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 최순영 감사관을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 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 집전자인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국어로 미사 시적을 알렸고요. 문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지난 14일이었죠.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 동생의 공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또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하면서 심신미약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건 경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아마도 새벽 시간대까지 PC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PC방에서 이제 두 형제가 PC를 하다가 아침 8시경이 이제 그 범행 시간이고 바로 직전에 이제 말썽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PC를 하러 이제 왔는데 제대로 치우지를 않았다. 이게 말썽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르바이트생하고 다툼이 벌어졌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도 신고를 하게 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던 것 같고, 별다른 폭력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진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 돌아간 줄 알았더니 손님 중에 이제 형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여러 심각한 이제 폭력 행위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이런 사건입니다. 예. 방금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종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유 중 하나가 경찰이 과연 초동 대응을 잘 했느냐. 이런 이야기요. 왜 그냥 돌아갔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부분을 좀 경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마 조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미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이들 간에 다툼이 심각했었고, 그 당시부터 무슨 이렇게 끔찍한 얘기, 죽여버리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계속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경찰은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흉기 같은 게 없으니까 말로만 이제 그렇게 상승이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좀 진정을 시키려는 노력 정도로 예. 사태가 종결됐다고 판단을 좀 섣부르게 한 게 아닌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앙금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결국 그렇죠. 그 재차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만약에 현장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들의 이제 좀 확실한 어떤 사태에 대한 해결을 도모했었다면 이 사건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경찰 입장은 첫 출동할 때는 폭력 사태도 없었고 네. 또 화해하고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지켜봤다. 그 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결과론적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아침 8시경이었으니까 예. 아마 그런 아침 시간에 보통 출근하는 시간대에 보통 폭력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양측이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결코 쉽게 끝날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 네, 죽이겠다는 위협을 여러 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목격자에 따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동생이 사실은 그 건물을 떠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형이 돌아올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둘이 떠났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해자가 집으로 일단 돌아갔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예. 분이 안 풀렸든지 어땠든지. 이거는 그러면은 우발범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본인이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우발인지 예를 들자면 우발이 되려면 지금 이들 간의 관계가 면식 관계가 아니었어야만 되었을 것이고 그전에도 PC방에 가본 적이 있고 그전에도 아르바이트생과 무엇인가 좀 논쟁이 있었고 이러면은 사실 단순한 우발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을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발범죄라고 치면 사실은 지금 이 피해자가 키가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주먹질을 주고받다가 흉기를 휘두른다고 해도 그 흉기가 이제 닿게 되는 지점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수십 번을 지금 어떤 특정한 부위를 공격했다는 걸로 봤을 때 이걸 과연 그냥 단순히 우발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정서적으로 좀 앙금 같은 게 사전에 미리 이제 있었던 사건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우발이다 계획이다 말을 할 수 없고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범 여부입니다. 그 CCTV가 공개되고 이게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CCTV를 보면은 동생 자기 말로는 말렸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말 말리려고 했다면은 가해자인 형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그 동생이 주장을 하는 바가 아마도 형이 흉기를 가지고 온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은 키가 작고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생은 키가 크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단순한 어떤 제스처였을 수 있을 거죠. 뭐 살해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동생의 입장과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어도 치사, 심하게 보자면 살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어디까지 동생의 역할 부분이 이 폭력의 시작 지점에서 존재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CCTV를 보고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경찰도 그렇게 판단해서 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은데. 네. 그런 몸싸움이 있고 나서 동생이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도 치고 또 신고 요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또 저항적인 것을 보고 경찰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 또 관련해서 하나 올라갔는데 결국 이거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교수님 봤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정신과적으로 약물을 복용을 했느냐 여부하고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느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지금 판단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 있다 하여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살해하기까지의 이른 그 어떤 상해 행위가 굉장히 뭐 우발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뭐 감경사안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어쨌든 그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뭐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감정도 보내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울증 이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정신질환 본인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증세까지 존재했던 건지 예를 들자면 조현병 증세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는 그런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뭐 영향력 하에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이런 게 다 따져져야 심신미약을 인정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너무 염려를 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청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상황은 뭐 기우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지적을 하시는 거는 필요해 보이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결국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수사 단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느 단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뭐 심지어는 요새는 경찰 단계에서도 의뢰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뭐 검찰에서 이제 요구를 하든 아니면 뭐 재판 단계에서 뭐 이렇게 의뢰를 하든 그런 이제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지금 피의자가 이제 본인이 약물을 장기 복용해 놓으라고 주장하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강 시사평론가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이 스튜디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변기로 왔네요. 왜 변기 코너를 부르셨어요?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동형 진행자의 네. 전전임 진행자. 네. 저는 지난 정권에서 진행을 했던. 지난 정권에서 혜택을 받은 겁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좋은 시절에 진행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예. 자, 오늘 국감 이야기 먼저 해보죠.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렸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우리 임 기자가. 예, 서울교통공사 직원 가운데 그 100여 명 정도가 그 현재 그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수치를 두고 좀 공방이 있는데요. 일단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난 3월에 교통공사가 그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게 1285명이고요. 그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이 108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뭐 교통공사나 자유한국당이나 양측이 다 인정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되는 수치가 이제 설문조사에 얼마나 응답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족인지 여부를 지난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 15,000여 명 가운데 11.2%만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 가정에서 추정해서 100%로 확산하면 108명이 아니라 이제 1,000여 명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교통공사는 이거를 이제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생겼다. 이 108명 자체가 11.2%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숫자는 108명인데. 네, 숫자는 모두 똑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그 교통공사 직원 친척 100여 명이 어쨌든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했다고 하면 약간 불편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예. 뭐 예를 들면 이 지난해 금융권이나 그렇죠. 혹은 강원랜드처럼 이게 뭐냐. 그럼 다 추천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서울교통공사 내부에 공채로 들어간 직원 한 500여 명이 소송을 낸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건 또 약간 다른 일이긴 한데 스크린도어 이 개보수를 하는 직원 700명 중에 절반이 자격증이 없다. 그럼 이제 좀 자격 미달인데 어떻게 밀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 그저께 나온 얘기인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108명 중에 뭐 자녀도 있고 임직원에 그다음에 뭐 이제 사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친인척 뭐 그러다가 어제는 배우자까지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처장 1급 간부인데 이 양반의 이제 부인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번에 묻어서 전환이 됐다. 그러고 이번에 포착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했던 정황.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부인이 최근에 근무를 한 게 아니에요. 무려 2001년부터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찬모라고 하는 역할로 쭉 역할하다가 2008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데 같이 됐어요. 근데 다만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게 비리냐 아니냐 이거 좀 따져볼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교통공사는 사과했고 누락된 것이 감추려는 의혹은 아니었으나 지금 인사처장은 직위 해제되고 뭐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예. 조금 더 그러면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채용 비리의 일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래서 고용을 정말 추천해서 세습받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박탈한 거니까 일종의 채용 비리일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감사원에 이게 지금 감사원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일단은 서울시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자기 책임이다. 현재 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도 고발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예. 감사원에 요청했으니까 감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예, 사실상. 네. 작년은 뭐 박근혜 정부 국감이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리, 국민 공분. 예를 들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여당 의원이 공개했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이거는 뭐 학부모를 벗어나서 국민 모두가 공분할 일이고 사립유치원 문제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제 여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야당이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용 비리는 지금 이 고용 상황 안 좋은 경제 현황에서 상당히 이제 이 경제 파탄, 경제 실정 이렇게 주장했던 야당 입장에선
딱 맞는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공세를 펼 것이다인데 그런데 한 사흘째 되는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위를 따져봐야 되는 공방이 있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걸 밝혀보자.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공격하고 모양새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가족인지 몰랐던 인물들이 직원 중에 섞여 들어 있느냐. 요즘의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이다. 가족관계를 못 쫓게 돼 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능력 위주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준 것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족이더라.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다닌 직장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애한테 너도 한번 지원해봐라고 권했는데 실력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는 그래요. 감사원이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최영일 평론 얘기대로 심재철 의원 공격은 국민 여론의 힘도 얻지 못했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오히려 역풍맞은 경향이 좀 있죠. 해킹이냐 아니냐 심상정 의원이 그렇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이걸 좀 키우고 싶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김용태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제기한 이후로 지금 계속 매일매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채용 비리라는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의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한쪽으로는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까지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건으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이건 뭐 일자리 탈취라는 용어까지 썼고요. 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주장한 상태입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할까요? 이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다른 야당들 입장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또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라고 다른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더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현상을 정리한 거로는 1185명이 이제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중에 108명, 8.5%가 내부 임직원들의 친인척 내에 포함된다. 지금 요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하나를 밝혀내서 또 터뜨렸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난다면 국정조사의 어떤 요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감사원 결과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좀 과한 면이 있다. 조금 더 뭔가 있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이 자료를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예스앱으로 이정희님. 명불허전입니다. 패널분 전달력 너무 좋아요.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 같은데. 아유, 임 기자님 너무 전달력 좋으시네요. 전달력 좋으십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요. 저분이. 말의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저의 약점을 잘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로 많이 시끄러운데 이번에 사찰 유치원 비리가 또 불거졌어요. 서울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수님이 사찰 내에 있는 유치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예,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자 그리고 서울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수님이 사찰 산하의 유치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홍수님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지홍수님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이 불광사 산하에 있는 유치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매달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총 1억 8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지홍수님이 이 유치원의 비상근 이사인데도 매달 월급을 이렇게 받아갔다는 자체가 횡령죄에 속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상근 이사라면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비상근 이사인데 매달 200~300만 원을 타고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 지홍수님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사실상 상근직으로 봐야 된다면서 이제 경찰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 지난 7월 이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동부지검에 이걸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에 이 추진위원회는 차명 계좌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용수님은 차명 계좌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경찰이 몇 가지 증거는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몇 가지 증거 잡았죠. 차명 계좌는 아니고 지금 실명 계좌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 것을 감출 수는 없으니까요. 지용수님은 지금 네네. 어떤 상태입니까? 지용수님은 지금 이 사찰 유치원 관련해서는 다 손을 뗐습니다.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다만 포교원장이란 자리를 조계종에서 가지고 있는데 조계종의 가장 높은 사람 그럼 총무원장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이 포교원장이 넘버 2라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사실은 조계종이 굉장히 큰 불교계의 가장 큰 종단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인자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이 자리는 아직 물러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불광사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불교 개혁 행동이라고 불신자 내에서 이제 불교를 정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포교원장에서도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 송치니까 법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으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용수님은 아까 임 기자 얘기하긴 대로 정당한 월급이다 이렇게 급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입장문도 발표했는데요. 유치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급여를 받았다. 유치원의 이 대소사에도 직접 관여도 했고 인사, 재정, 건물 관리 이르기까지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계종의 규칙 같은 걸 보면요, 포교원장이라는 이런 상근자가 또 다른 상근자를 같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두 개를 상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거는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된다기보다 조계종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불광사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절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에요. 74년에 세워졌는데 신도 수가 5만 명 정도 되고요. 조계종 내에서도 한 2, 3위 정도 차지하는 그런 큰 절입니다. 그래요. 경찰, 검찰 조사 좀 지켜보죠. 지켜봐야죠. 예. 하나 더 해봅시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해요. 벌써 10월 18일인데. 그렇더라고요. 예년보다 16일 빨리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난리였는데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첫눈 내린 걸 가지고 탁현민 행정관하고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바로 떠올렸어요. 예, 왜 연결이 되죠? 첫눈하고 탁현민 행정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첫눈이 오면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 왜 탁현민 선임 행정관을 떠올린 겁니까? 근데 일전에 탁현민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야당이 많이 얘기했었고요.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내가 할 만큼 일하고 빨리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나도 명예를 좀 회복해야겠다 이런 또 취지를 밝혔어요. 탁현민 행정관도 이 자리에 공무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류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제로 사의를 표명을 했죠. 탁현민 행정관이? 이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자, 첫눈이 올 때까지 일을 해달라. 왜냐하면 가을에 공연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예, 봄이 온다에 이어서 가을이 왔다. 이 제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예술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9월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평양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 첫눈 오는데 왜 안 그만두냐. 임종석 실장은 기한을 첫눈으로 받았는데 근데 거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서울의 첫눈이 와야지. 혹은 청와대 경내에 뭐 첫눈이 내려지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임 실장이 이럴 것 같아요. 언제 올해 첫눈이라 그랬어? 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연도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가 어떻게 보면 또 시적 표현이기도 한데 정확한 시점은 결정 안 하면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야당이 이걸 가지고 지금 공세에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역사상 이 행정관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나가라 첫눈 오면 내보내겠다. 아니 없었죠. 행정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걸 사실 반증하는 거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저도 청와대도 출입하고 했었는데 행정관 이름 기억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행정관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야당은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탁현민 지금 행정관이라는 이제 이 직함이 우리 입에 붙어버렸지만 1년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탁현민 감독이었고 이분은 원래 문화예술인이고 아티스트예요. 공연기획하고 무대에서 연출하고 이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자유분방한 기질이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수년 전에 책도 냈는데 이 책 안에 좀 여성 비하로 읽힐 수 있는 대목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서로 다른 화성남자, 금성남자 이야기를 조금 재밌고 리얼하게 풀어서 사실은 그 이해를 좁히자라는 취지를 바탕에 깔고 있는 책인데 편집을 하면 이게 워딩들이 좀 격하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 여성 폄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야당에서 어찌 보면 여성지향적 정책을 추구한다는 문재인 후보가 저런 인물 데리고 되겠느냐라고 이제 성토를 하는 소재, 도구로 아주 잘 활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가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홍준표 당시 후보의 또 과거 책에서의 기록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 파티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둘 것 같았는데 문제는 선임 행정관으로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최근 야당 정치인이 우리도 저런 인물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여성 비하 발언 뭐 과거에 있었던 것은 표면적인 이유 같고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을 너무 잘한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쳐내고 싶다. 네. 네. 성내는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맞습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은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눈이 오면 진짜 놓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첫눈이 올해 첫눈이 아니라 내년 첫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첫눈. 저는 이 대통령 퇴임과 함께 예. 왜냐하면 이 취임식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대선 끝난 이후 2월 말 정도에 퇴임을 하지 않을까 예견을 해봅니다. 저도 이 탁현민 행정관이 연출하고 제가 사회 보고 뭐 이런 행사가 있었죠. 많이 했는데 네. 그 최영일 평론 말대로 이분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는 락커들 데리고 예. 무대에서 뛰어야 되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 출근, 예. 시나 퇴근.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 저번에 보니까 살도 엄청 빠졌더라고. 나는 오히려 그 본인을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좀 나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예. 뭐 반평생 잘 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한 5년은 또 새로운 인생의 맛을 봐야죠. 이번에 깨닫는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힘들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살았다. 앞으로는 좀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럼 앞으로 좋은 일 많이 또 민간으로 돌아와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또 계속 탁현민 행정관과 함께 가면 또 야당은 이걸 또 공격거리로 삼을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청와대가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본인도 이미 피로감을 지난 7월에 그만뒀다고 말했을 네. 때 본인의 피로감을 호소했던 게 더 컸었던 건데 그 당시는 야당의 공격이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공격이 강했을 때는 작년이었고 이 본인이 사의 표명한 건 올해 7월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서 좀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안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야당 이제 계속 공격하기가 좋은 소재죠. 여성이란 이슈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그 작년에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네, 장관도 네. 공개적으로 이제 임종석 야당 실종을 의원 통해서 이제 경질을 건의했다. 맞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탁현민 행정관이 뭐 왕행정관 얼마나 이름이 붙이기 그렇죠,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토콜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현송월 단장하고의 뭐 인간적 친분도 쌓았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서울 답방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움직이기 어려울 거고 내년의 시기를 한번 볼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사인으로 있을 때 자유분방하게 사셨던 분은 공무원 특히 청와대는 가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지 말자고요. 절대 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